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또 별도로 인사를 드릴 게 있나? 예,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요번에 여기가 여름에 요 해당한 관련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맡았던 부분들이 그 해외 사례들 중심으로 해외에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코피 쪽에서 요 이후에 요거를 우리 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표준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반적인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어떻게 뭐 지식이 있거나 연구를 많이 해서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해외 사례들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해서 그걸 잘 버무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하시기엔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알고 싶고 그런 내용들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좀 두렵네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저도 지금 알기로는 오늘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학교에서 그 애들을 가르치는 대학은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는 소통의 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더 많은 걸 얻어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하면서 번역하고 한 내용들, 그리고 특히 그 안에 있는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추린 부분이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파일은 넘겼고요. 아마 그 이영호 선생님께서 올리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보시면서 같이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요즘 저도 나름 성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끌려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충분하게 만드는 시간이 부족해서 각주 처리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요 해당하는 보고서가 그 국제연구 쪽에서 뭐지, 그, 나라 정타를 통해서 한 거다 보니까 아마 프리즘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하는 프리즘에서 보고서를 좀 다운받으시면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일단은 뭐 제가 좀 허접하긴 하지만 만든 PPT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사실은 학교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공동체 기반한 학교 내 갈등 해결의 접근이라고 잡았는데요. 그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회복, 여기를 넘어서 학교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지금 굉장히 너무 텐션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슬픈 일들도 있었고 하는 이러한 갈등에 대한 텐션이 좀 가라앉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선생님도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공동체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조사했던 해외 사례들도 이러한 공동체 문화, 특히 학교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의 우리 그 대응 정책의 추진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되게 많이 알기로는 2011년 대구에서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그 학생의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추진이 된 것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1990년대부터 이미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마련이 되고, 학교폭력이라는 게그 한 거의 십수년이죠. 십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부터 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없애지라고 해서 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끔찍한 그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있었던 것들 역시도 학교 폭력이 그냥 단순하게 애들끼리 뭐 장난의 도를 좀 넘어섰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수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대한 뭐 법제를 마련하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라고 했던 무관용 정책, 즉 엄벌화 정책으로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그 생기부에 몇 년을 기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 삭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도 학생의 인권이 먼저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좀 완화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아버지 백을 믿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학교 폭력을 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생기부에 좀 더 엄벌하게 내지는 좀 더 길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이 되는 거 보면서, 야, 그때 인권 때문에 이게 물러났던 건데 그게 반대 경우로 갔다라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학생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인권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행의 학교폭력 대응 과정들은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드는 그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학교 자체적으로 있던 그 대책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보게 되면 이제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었죠. 사실 요게 만들어지고 요때 법제가 마련이 됐을 때 많은 이제 이 RJ를 좀 지지를 하고 하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라고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이게 좀 회복적 프로그램들이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많은 학교장 선생님들이 좀 두려움을 가지셨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자기 제자고 피해자도 자기 제자인 이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도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그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흐름도에서도 보면 맨 마지막 조치에 불복했을 때 결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만들었던 정책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것들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반성들이 일어났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역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에서 나온 것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나눠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학교장 자체적인 해결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엄마, 피해자 엄마들이 부딪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아이들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이 학교 폭력 자체를 해결하고 어떻게 다음으로 가지 해결하지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학부모들에게 휩싸여서 오히려 이 배가 그 망망대해로 어떻게 가야 되지 하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산으로 가버려서 그 다음에 매듭을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진 엄청난 숙제고,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내 아이가 가해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목되고 낙인 찍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남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최종 착은 대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대학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얘가 12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결론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 지는 세상에서
아이의 생기부에 뭔가를 댄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라고 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정의 모델의 실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19년 개정된 그 학교자 자체 해결 권한을 준 부분과 또 이 계속 5개년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정책이 시행되는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그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이 지금 4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4차 수립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물론 엄벌화에 대한 부분, 즉 중대한 학교폭력의 엄정한 대처라고 하는 부분도 눈에 띄지만요. 한편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RP라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줄여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정책 기본 계획하고도 맞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점들, 여기에서 회복적 정의 모델의 실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검토가 필요해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번역을 한 내용인데요. 이걸 소개하는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검토를 하는 이유는 그냥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그 불협화음과 들어오는 도입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시행이 돼서 잘 정착이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다른 정책들처럼 그냥 한번 훑어가거나 내지는 지금 이게 좀 트렌드야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가져왔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앞으로 진행해서 발전되는 과정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고 호주에서 시작이 됐고 뉴질랜드의 뭐 마오리족에서도 나왔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봐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검토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정도의 화두를 던지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알다시피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 실험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청소년이었죠. 이 청소년에게 기존에 없었던 보호관찰 제도를 한번 실행해 보고자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그 효과성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게 발전하게 되죠.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성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유명한 뉴질랜드의 그 패밀리 그룹 컨퍼런스라고 하는 FGC라고도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리내리고 뿌리가 내려갔고 뉴질랜드에서는 아예 여러 가지 학교의 학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요. 하나의 학교뿐만 아니라 그 일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학군이라는 표현들을 쓰던데 그 학군들도 무관용 정책으로 대처를 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무관용 정책이라는 게 바로 엄벌하잖아요. 우린 봐주지 않겠어. 근데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대처하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 대처하는 뭔가에서 RP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RP라는 건 Restorative Justice Practice, 그 줄여서 RP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 이렇게도 쉽게 이제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RP를 활용을 해서 소년 범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통계들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를 하는 내용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RP를 활용해서 소년범들이 감소했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연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언급을 좀 빼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계속 강조되는 것들이지만 학교 문화 변화에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제 제기 그리고 이제 가능성에 대한 도전 이러한 것들로 좀 그 의의를 갖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변화에 대응한 학교 내 갈등의 감소를 중심으로 몇 개, 물론 많은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운용이 되고 있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몇 개의 나라들만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재미있는 것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정책에 따라와라고 하는 탑다운의 방식보다는요, 정부는 1차적으로 학교에다 자율권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응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단위별, 아마 이 단위 학교라는 것도 학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인 역할을 갖고 만들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거 좋은 사례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의 학교들에게 전반적인 이제 그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 사례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들을 공유하는 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학교폭력 대체 수립을 잘하고 있고 효과성이 있는 학교들, 우수한 사례들을 열어봤더니 되게 회복적 정의에 중점을 둔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여기 코피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듯이 민간단체들을 주도로 해서 협회를 만들고 있고 그 협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들, 응대해주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국의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재정과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고, 필요한 것들이 요청이 오면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응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자, 여기에 대한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효과성 검증을 위한 보고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본 것들을 보게 되면 소년사법에 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영국은 경찰 활동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보고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 SPO하고는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회복적 대화 모임을 경찰에서 시작을 했고 SPO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관여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모델로 많이 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많은 이제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들로 도움을 주는 SPO, 우리나라 SPO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수사기관으로서 내지는 치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결이 좀 다르다라고 소개를 했던 거고요. 영국의 많은 학교들은 이미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들은 교육적 성과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행위 개선을 위해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컨대 학교에서 괴롭힘 방지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고 대처하기 위한 그 학교 전체 접근 방식에는 아동, 부모, 그리고 교직원은 단순한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들까지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학교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협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 학급, 운동장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전략을 세밀하게 구축을 하고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포커스가 맞춰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커뮤니티 전체에 이러한 교육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슬라이드에는 넣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월요일마다 대화 모임처럼 우리나라는 월요일 조회가 있잖아요. 요즘도 조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월요일마다 월요 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좀 미디어 같은 것들도 잘 돼 있어서 조회 정도는 간단하게 학교 교실에 앉아서 화면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때는 심각한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 여학생들은 운동장 픽픽 쓰러지기도 했거든요. 일사병으로.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월요 조회가 있대요. 근데 월요 조회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조회가 아니라 서클처럼 그룹으로 앉아서 이게 뭐죠? 제가 쓴 거 아닌데? 그룹으로 앉아서 그날 이제 자기네들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가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서클을 한다고 하면
제가 페북에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는 서클을 할 때 배설을 하는가 표현을 하는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서클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설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쌓이거나 문제를 하는 거 그냥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월요일 아침마다 서로 모여가지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를 하고 부탁을 할 게 있으면 부탁을 하면서 대화 모임을,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할 말이 없으면은 너 요즘 화장 예쁘더라. 이렇게 입술 색깔 예쁘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우리 반에 좀 지각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지각을 없애갖고 그룹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죠, 논의를.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겠는데? 그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생님 말씀하시고 애들이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학급 토의 시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치 서클처럼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서로서로 어떠한 얘기가 있을 때 쉽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슈퍼를 갔는데 애가 삐죽삐죽 하더니 쟤 우리 반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초등학교 때 야, 반 친구면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반 애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우리 때랑 다르구나. 우리는 솔직히 학급에 있으면 다 학우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나랑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 친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아는 학생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그 반응이구나, 분위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참 좋은데, 회복적 서클 이게 참 좋은데, 컨퍼런스 참 좋은데,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꺼집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지원을 통한 회복의 전략으로 소개되는 그 친구들의 서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서클은 회복적 정의에 반한 학교 내 갈등의 대응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훈련을 받은 그런 동료 관계를 형성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친구들의 서클은 학생의 집단이나 그 학급에서 해당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만나고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단계를 여기 잠시만요. 단계를 합의한다. 최근까지 친구들의 서클은 초등학교에 지원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중학교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동료들로부터 고립되거나 거부당한 학생들의 동료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훈련을 받아서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된 학생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조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 훈련을 받아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학생들이 두렵거나 괴롭힘이나 곤란을 당해도 동료들이 무반응하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죠. 이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안에서,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은요, 맞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외면하는 친구들이 더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우리 교실 안에 있는 공동체성이 많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친구로 지원자의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자라서 사회에 갔을 때 그 사회 또한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 또한 건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영국 보고서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핀란드도요, 이제 재밌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왕따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키바쿨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특히 여기는 뭘 하냐면, 교사가 이제 신진 교사라고 해서 이제 교사 임용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연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현지 교사의 연수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왜냐면 학교에서 이분들이 어쨌거나 주도적으로 그
갈등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연수를 시키고요. 이 연수를 시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된 걸 바탕으로 학교 교과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좋은데 이게 뿌리 내리기가 참 많이 약한 게 들어가야 되는 땅이 너무 단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는 땅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적셔주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반은 결국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알아야지 이거 좋은데 라고 해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바 프로그램은 담임교사에 의해서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 총 20시간 정도의 수업이 교과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하는 주변 학생들의 공감, 자기 효능감, 괴롭힘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 증진에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날까? 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힐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보게 되냐면 학교 내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약한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폭력적인 성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공감이나 특히 자기 효능감,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나 지금 힘들어라고 하는 저항적인 태도 증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갈등과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학교, 핀란드의 각각 종합학교의 90%의 전격 도입이 됐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는 주변 학생들의 공감, 자기 효능감, 괴롭힘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도입 이전에는 핀란드도 우리가 북유럽 하면 잘 사는 나라고 행복지수가 꽤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입 이전에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 당시에 핀란드에서도 학교에서 괴롭힘이 상당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죠. 조사를 했더니 30.5%나 되는 학생들이 나 괴롭힘 당한 적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6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학교폭력 정책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래 조정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베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선행 연구로서 좀 안내가 되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래 조정을 한국에도 시작을 했고 시작한 학교들이 몇몇 있었는데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래 조정이 해당되는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나 또래 조정자야 라고 하는 게 상당한 자긍심이래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훈련을 받아서 이 정도, 우리도 왜 3급, 2급, 1급 하면 1급 따신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조정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학생들이 적다라는 거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득보다 실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래 조정에서 조정자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게 그렇게 뿌리 내리거나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요 또래 조정에 대한 것들도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경년으로 연간 레포트를 내요. 연간 레포트를 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당히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 조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아까 저희는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훈련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훈련에 참여했던 학생들조차 만족도가 확실히 높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래 조정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합의 성립률이 90%가 아니라 97%, 막 95%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상당히 굉장히 놀랍다. 심지어 이게 합의한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한 것들을 보게 되면 91%에 해당하는 것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성공적인 유지 사례까지 눈에 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의 또래 조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했을 때 좀 늘 안타깝거나 좀 약해 보이는 거, 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조정이 성립되면 좋죠. 근데 저희가 약한 부분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다른 사법 절차나 이런 걸로 가는 부분까지도 안내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너무 가볍게 그냥 좋은 게 좋게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잘 그 회복이 되거나 서로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삐뚤어질 테다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삐뚤어질 테다 해서 끝까지 삐뚤어지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그 가능성 내지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래 조정이잖아요. 또래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또래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어른들이, 좀 훈련된 어른들, 이 회복적 프로그램이나 훈련된 어른들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2차, 3차로 조정을 해주거나 내지는 그 이후에 다른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핀란드 어린이 청소년 이 조정에 접근하는 단계 모델을 보게 되면 먼저 또래 조정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안 될 때는 맨 마지막에 전문 조정자, 그리고 형사사건으로의 조정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덴마크였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EBS에서도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역시도 국민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괴롭힘이나 왕따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왕이 존재하는 나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은 여러 가지 재단 같은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족의 한 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펀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2년인가 4년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요.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애들 건강면, 정서적인 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교 폭력에 대한 면,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루에 이빨을 몇 번 닦느냐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지수,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의 이빨을 하루에 3번 이상 안 닦는다라고 하면 양치에 대한 이렇게 그 교육이 강화가 된다던가, 내지는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몇 시간 노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 2년인, 여긴 4년으로 되어 있네요. 4년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에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폭력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봤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몇 번 이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보시다시피 그 초반에 1998년 요 초반에 상당히 그래프가 높이 있죠. 그러다가 몇 년도를 기반으로 확 꺾이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확 꺾이는 경우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들, 그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보고서 이후에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들이, 아이들이 우리 아까 공동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또래들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 안에서의 갈등은 선생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안타까운 일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과 학교 문화의 개선이 있다라면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들도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서 아까 이제 그 펀딩이 있고 대대적인 조사가 있고 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피해자하고 가해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왜 가해자가 되느냐? 왜 가해자가 피해 아이들을 괴롭히느냐? 그래서 피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어떤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그냥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닌데? 라고 해서 그 다음은 뭐를 하냐면, 사건을 목격한 반광자의 영향까지도 그 안에다 넣게 되는 거죠. 관심의 영역. 그러면서 하나 더, 보육 전문가.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 학교면 학교의 선생님 하는 풀까지 넓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 넓힌 영역 안에서 어떻게 이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학교의 이 괴롭힘의 사안들에 좀 잘 대응을 할까라고 진행이 됐던 연구들이고, 그리고 진행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재밌는 것이 0세부터 시작합니다. 0세부터 9세 아동들을 주요 타겟팅을 해서 괴롭힘 근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요즘 우리나라 학교 폭력을 보게 되면 첫 마디가 이거죠. 애들끼리 장난으로 그런 건데 라고 하는 점들이요. 그래서 이 0세부터 시작을 해서 뭘 가리키냐면 장난과 괴롭힘을 얘네들이 구별하게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남의 신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폭행죄는요,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 행사거든요. 상해하고 폭행을 구분하고 있어요. 형법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폭행은요, 행위만 하면 범죄가 성립이 돼요. 기수, 미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게 폭행이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철저하게 0세부터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장난과 괴롭힘을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하게끔 가르치는 거죠. 줄을 서거나 할 때도 너무 딱지딱지 붙어갖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형력에, 다른 사람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프리오브 볼링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0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맞춤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지 이런 거부터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제 연수를 하게끔 도와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까지도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뭐 덴마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핀란드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무료로 다 대여를 해요. 대여를 해서 그것들을 교육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의미가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뭐 대여를 하거나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공동체를 육성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역할 모델로서 그들의 가치를 구현하고 아이들이 좋은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 전문가 자신의 조직 문화에서도 이것이 반영돼야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용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 교육과 홍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요 덴마크 상황 전에 아까 그 핀란드에서도 보고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래 조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있는 조직, 내가 있는 회사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은 건강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센텐스가 있더라고요. 전 그거 봤을 때 굉장히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걸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애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원하는 사람만 하는 해당 교육이 아니라 정말 교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괜히 겁 없이 요번에 비교과 과정으로 학교에다가 저희 학교 학생들 상대로 그 갈등에서 대화,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이걸로 비교과 과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교과잖아요. 교과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선택 과목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런 게 그 정규 과목으로 들어온들 필수 과목이 될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비교과 과정이 폐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강 신청 중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했는데 13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는데 13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에선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었고, 그 정말 조그만 애가 했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좀 공감되고, 물론 저는 제 책에서 본 내용이지만 굉장히 좀 와닿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무관용 정책이 있을 것 같죠. 왜? 여긴 총기 소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총기 소지 사건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여기도 무관용 정책이 시작이 됐어요. 안 봐주고 무관 정책으로 하고. 근데 이 무관용 정책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무관용 정책으로 갔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철퇴를 맞는 건 흑인 학생들만 철퇴를 맞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를 일으켜도 백인 있고 흑인이 있으면 이상하게 흑인 애들만 퇴학을 당하고 백인 아이 같은 경우는 정학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게 잘 기억이 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시간에 교육이란 사회화라고 배웠거든요. 교육은 사회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퇴학을 당하고 학교 교육을 못 받게 되면 사회화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미국에서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이 민간 단체들 중심으로 그 학군이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학군들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관용 정책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만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이프 라인 내지는 파이프 이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파이프냐면요, 학교 내에서 문제가 돼서 뭐 그 소년원이나 이런 경우겠죠. 학교 내에서 문제가 돼갖고 얘네들을 징계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계속 그 안에서 징계만 받다가 결국은 어디로 파이프 라인이 되냐면 교도소예요. 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얘네들을 케어를 하지 않고 회복을 시키지 않고 계속 엄벌만 했더니 그 엄벌만 받은 애들은 징계만 받은 거죠. 어떤 다른 교정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어른이 돼서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화가 못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그 파이프를 타고 교도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파이프 이론에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회복적 정의의 접근을 통해서 얘네들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육성하고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용의 대응 전략으로 RP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겠고요. 또한 여기서도 교사의 역량치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사 역량 기준치라고 하는 게 뭐 스텝 1, 2, 3가 있던데, 여기서도 뭐 스텝 2 내지는 3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 위원회는 새로운 교사 및 신진 교사들의 가르침을 시작한 지 몇 년 동안 충족해야 되는 그런 교사 역량 기준치가 있대요. 그 교사 역량 기준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반드시 준수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로 권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생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해서, 긍정적인 개입과 지원, 회복적 정의 및 갈등 해결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인 성장, 그리고 발달 및 개인 책임을 촉진해서 각 학생의 성인과 동료에게 공정하고 존중받는 관심 있는 공동체를 육성함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저희 회복적 정의에서 추구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죠. 주로 교사의 수업 통제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회복적 정의 중점인 그 신뢰, 그리고 신뢰 관계 이런 게서 수업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다 하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그 보고서들, 연구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번역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여기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이 보고서에서는. 근데 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왜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가져왔냐면요. 이제 저도 아이 초등학교 때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학폭위원회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학폭위원장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 내용을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들 문제를 애들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슬쩍 말씀을 드렸더니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 분리하고 못 싸우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 그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라고 하면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어렸을 때처럼 선생님한테 가서, 야, 니네 친구끼리 왜 싸워? 해서 손 2대씩 자로 맞고, 그 다음에, 야, 니들 사과해. 라고 얘기를 하죠. 사과하고. 그러면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친구가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놀아라고 얘기죠. 어떻게 놀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애들이 또 싸워서 문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홍보가 좀 더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선생님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것들이 좀 더, 제일 좋은 건 앞에 있었던 사례들처럼 홍보인 것 같아요. 홍보. 대국민적인 캠페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실천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행인 그런 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뿌리가 내리고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되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일 수 있어라고 하는 선택지가 아닌 필수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등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유용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생산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 갈등이나 교실의 갈등이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력을 높여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도 시키고, 그 연수를 스텝으로 밟아야 된다면 그 스텝 안에 이 부분을 꼭 넣어서 강조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근거를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학교 내에서 갈등 상황에 왜 회복적 정의인가? 여러 가지 것들 많지 않냐? 요즘 뭐 ADR도 있고 하는데 왜 회복적 정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에게 돌려줘 보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관리가 아닌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회복적 정의인 이유 아닌가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관계와 관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더 나은 자기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답으로 얘기를 해보겠고요. 요거는 아까 미국에서 무관용 정책이 왜 무관용 정책을 대안하는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민간 단체들에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단골처럼 써먹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맨 처음에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총기 소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야 되고 경찰의 수색을 받고 등교를 하는 학생과 학교를 갈 때 선생님이 잘 왔어 라고 하는 환대를 받는 학생, 이 등교의 결이 다르죠.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너 왜 지각했어 라고 하는 아이를 다 보는 앞에서 꾸지람하고, 그리고 말대꾸를 했어? 그러면 너 이따가 교장실로 와 라고 하는 교실의 장소에 가다 둬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하는 대응과, 너 지금 지각했으니까 그럼 그 부분 이따가 선생님한테 갖고 오면 선생님이 그 부분 프린트 줄게 라고 해서 보충을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교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학교 상담과 미팅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 왜 얘가 요즘 지각을 하는지 상담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생활 패턴이 밤에 늦게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하는 패턴이니까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상담도 해줄 수 있고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혼나고 교장실에서 반성문 쓰고 하는 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카페테리아, 식당 가갖고 급식 받다가 친구하고 또 싸우는 거죠. 싸움박질을 해. 그러면 학교에 있는 SPO나 이런 데서 두 학생 격리시키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대응을 하는 경우. 근데 또 다른 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웠을 때 왜 싸웠는지 상황을 물어보고
그리고 개입을 해서 학생들이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완화시키고 풀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로 가는 내용.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아까 지각을 해서 혼나기도 했고 친구랑 싸움박질 해갖고 갔고 했으니까 학교 못 가고 어디 다른 데 격리가 돼 있다 라고 하면 심한 경우에는 징계까지 받고 정화까지 받는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까 다시 이제 RP나 이런 데서 갔던 절차를 보게 되면 다른 학생은 자유기간 동안 카페테리아 청소를 돕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것을 뉘우치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 이 아이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 그날 오후 하고 물음표를 던져놓게 되는 거죠. 계속 치이고 혼내고 관리만 받던 아이는 아마 집에 가서도 또 삐뚤어질 테다라고 갈 가능성이 클 테고 이 끝에 간 아이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눌 수가 있겠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아까 던졌던 왜 RP인가 학교 갈등에 왜 RP인가 라고 하는 건 이 그림 하나로도 좀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관용 정책이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데 이 처벌과 징계의 필요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보다는 관계 구축과 육성 및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라면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다라면 일단 학교 안에서 갈등에 대한 책임이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의 책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면 우리도 학교에 있는 그 공동체의 그 선생님으로서 내지는 구성원으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 갈등이 있는 걸 모르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시고 관심을 가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책임에 대한 확장, 그리고 아이가 뭐 요즘 이재용 원장님도 가실 때마다 서면 사과 이거 징계지 이거는 뭐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내 책임이 끝났어로 연결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뭘 잘못했고 어떠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가 정말 수용을 하고 글로 나가는 것들, 이거 역시도 또 책임의 확장이 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중심인 이러한 대응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법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또 공동체에 기반한, 이 제목이기도 했죠. 공동체에 기반한 학교 문화 변화가 갈등 해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부분들을 내 또래가 들어줄 수 있어. 공감을 받고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거 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괴롭힘과 장난을 바꿈으로 인해서 확인이 인식을 하면서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짓궂은 남학생들, 여학생들 놀리고 친구들 놀리는데 그 놀리는 게 자기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놨을 때 나라면 나도 싫지 않을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우리는 수학을 몇 점 맞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교육들은 제발 선택이 아닌 필수 교과 과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서적인 학습과 학업 성취도, 상습 효과도 엄마들 성적 얘기하는데 이런 게 기반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좀 더 재밌지 않겠어요? 학교가 즐거운 게 아니라 3년을 버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학교 싫은데 졸업장은 받아야 된다고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학교는 3년을 끝내자라고 하는 아이들보다는 오늘 학교 가고 싶다. 심지어는 뭐 그게 다 필요 없고 오늘 학교 밥 못 나오는지 적어도 급식 먹으러 가는 그 재미라도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회복적 학교와 교실을 향한 변화라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었던 그 자료를 번역을 한 거예요. 4P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장소, 실천, 계획에서 P로 시작하는 내용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걸 따와서요. 개인 하면 각 개인은요, 교사, 교장, 상담사, 지원, 직원 등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관계에 미친 영향력을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또 장소는요, 뭐 운동장, 그리고 교실,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과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간에 생기는 갈등도 상당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 프로젝트 하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서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회복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적인 부분이면 각각의 그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보고 그 갈등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공간 배치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 또 실천. 사실은 실천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 실천을 어떻게 하지? 뭐 저희 프로그램도 이 실천 프로그램을 만든 거지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 되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또 학교 공동체가 회복적인 접근을 학교 문화와 정교 일부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러한 계획. 우리도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4차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많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들이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회복적 학교와 교실을 향한 변화라고 하면 사실 기존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왜곡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잘못하면 싸움이 된다. 너무 좀 시간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부터 시작해갖고, 그거는 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한 거니까 피해자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왜곡된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을 좀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회복적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항상 이 얘기를 늘 해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시각에서 회복적 정의를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에 얘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아닌 내용으로 변곡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응보적인 정의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또 회복적 정의를 위한 문화, 공동체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국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교직원 교육, 연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번역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일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학생이나 교실에서 실패한 증거라는 관점에서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게 아니야. 잘못된 행동은 사회적 정서적 학습을 위한 기회로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이거 하나의 우리가 갈등은 하나의 변곡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같은 선상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확인된 비행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권위 중심적인 징계를 한다. 에서 그게 아니고 사건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된다. 또 통제에 사용되는 처벌과 배제,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끌고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지는 대화와 이를 바로잡는 행동,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아까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그 그림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겠다. 그래서 우리 교실은 여기서 해서 일로 변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늘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지만 늘 되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저 1시간 정도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좀 잘 시간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